1517년 조선의 궁궐은 한 여인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과 보이지 않는 정치적 불안에 잠겨 있었다. 중종중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 정직왕후, 윤씨가 훗날 인종이 될 원자를 낳은 지 불과 엿새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평생을 공신들의 눈치 속에서 살아야 했던 중종에게 왕실의 적통을 이을 원자의 탄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으나 그 기쁨은 국모를 잃은 슬픔 속에 희석되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국모를 맞이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청이 빗발쳤다. 이는 단순히 왕의 허전한 옆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었다. 차기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정치적 행위였다. 수많은 명문가의 교수들이 물망에 올랐다. 그들의 가문은 저마다의 정치적 계산을 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간택된 것은 파평보 윤씨 가문의 한 어린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임 인즈런의 딸, 훗날 조선을 20년간 철권으로 통치하며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게 될 문정왕후였다. 그녀가 간택된 배경에는 이미 조정의 실세로 자리잡은 파평윤씨 세력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어린 왕비를 통해 미래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17, 꽃다운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앞날은 화려한 비단길이 아니었다. 가시밭길에 가까웠다. 남편인 중종은 이미 장성하여 정치의 냉혹함을 뼛속 깊이 아는 군주였고 그의 곁에는 장경왕후가 남긴 어린 세자, 인종과 총명함을 빛내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궁궐의 모든 권력과 관심, 애정은 미래의 왕이 될 세자에게 쏠려 있었다. 문정 왕후에게 주어진 역할은 세자를 친아들처럼 보살피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권력의 일부가 아니라 미래 권력의 보호자라는 이름 좋은 허울뿐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리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섣불리 야심을 드러내거나 세자를 질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길고 긴 인내의 세월을 시작했다. 그녀는 중종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명부를 다스리며 자신의 덕을 쌓았고 세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애롭고 현명한 계모의 역할을 했다. 그녀의 온화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대신들은 물론 까다로운 대왕 대비 정현왕후마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아래 천하를 호령할 거대한 용이 웅크리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기다리며 관찰했다.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남편의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박원종, 성희안 등 공신 세력들이 어떻게 조정을 좌지우지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특히 희대의 권신 김한로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을 보며 권력의 생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명분이 아니라 신리이며 덕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가슴 깊이 새겼다. 김한로가 몰락하는 과정 또한 그녀에게는 훌륭한 교본이 되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기다림의 세월이 흐르던 1534년, 그녀의 나이 34, 왕비가 된 지 17년 만에 마침내 그녀의 운명을 바꿀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그녀가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을 낳은 것이다. 경원대군 킹nguyên 준, 훗날 조선의 13대 왕 명종민종이 될 아이였다. 아들의 탄생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왕의 아내, 세자의 계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 숨죽이고 있던 용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경원대군의 존재는 잔잔하던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조정은 미묘한 파장에 휩싸였다.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새로 태어난 대군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특히 세자의 외숙부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다인 세력과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영 및 윤원로, 잉웬러를 중심으로 한 소윤서인 세력의 대립은 노골화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파평 윤씨 가문이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두 개로 쪼개져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문정왕후는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1544년 중종이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나고 스무라홉의 세자가 마침내 보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인종이다. 인종은 효심이 지극한 왕이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계모인 문정왕후를 극진히 모시며 대왕대비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그의 효심이 문정왕후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인종의 치세가 길어질수록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은 그저 평범한 대군으로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더군다나 인종의 건강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좋지 않았다. 왕위에 오른 후 국상과 정무에 시달리면서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조정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왕의 병세가 문정 왕후의 등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종이 새벽마다 문안을 올 때마다 문정 왕후가 냉랭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일부러 떡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야사는 인종이 문정 왕후에게 문안 갖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불길에 뛰어들어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정작 문정왕후는 아들 경원대군만 찾았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한다. 진실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인종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문정왕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545년 7월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설의 배후로 문정왕후가 끊임없이 지목되었지만 역사는 침묵했다. 확실한 것은 인종이 후사 없이 승하함으로써 유일한 적통 계승자인 12살의 어린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문정왕후는 이제 왕의 어머니, 대왕대비가 되었다. 그리고 왕이 너무 어렸기에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 신하들의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의 상징인 수렴청정 최유링 팅정을 손에 쥐게 된다. 20회에 걸친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발톱을 숨기고 있던 암룡이 마침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채비를 마쳤다. 그녀의 시대가 열리자 조선에는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12살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대왕대비로서 발 뒤에서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궁궐의 공기는 하루아침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고 자애로운 국모의 그것이 아니었다. 20해 동안 억눌러왔던 야망과 권력의 의지,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위협했던 정적들에 대한 분노가 서릿발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시대는 용서와 화합이 아닌 철저한 복수와 피해 숙청으로 시작되었다. 문정 왕후의 칼이 된 것은 그녀의 남동생 윤원영이었다. 그는 누이의 절대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조정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인종을 지지했던 대윤 세력의 영수 윤임과 그 일파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명분은 영모라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잔인한 무기였다. 윤원영은 이기, 정순붕 등 자신의 신복들과 결탁하여 윤임이 경원대군 대신 다른 종친인 계림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거짓 고변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화 중 하나로 꼽히는 을사사와 이시시가의 서막이었다. 문정왕후의 최종 결재를 의미하는 제가해가 아래 유님과 유관, 유인숙 등 대윤의 핵심 인물들은 변변한 국문 절차도 없이 사사마되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어 남자는 죽고 여자는 노비가 되거나
머나먼 유배지로 흩어져야 했다. 피는 피를 불렀다. 윤원형과 소윤일파는 이 기회에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살림스 세력까지 엮어 모조리 숙청했다. 유님에게 붙었던 자는 모두 역적이다라는 단순하고도 무서운 논리 아래 수많은 선비들이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다 죽거나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을사사화의 피바람은 정미사화, 양재역 벽서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수년간 계속되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다. 문정왕후의 이름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당대 최고의 학자와 관리들의 목숨이 파리처럼 날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여인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는 철의 여인이었다. 권력의 기반을 피로 다진 문정왕후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나갔다. 그녀의 정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외척인 윤원형 일파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여 그 어떤 신하도 넘볼 수 없는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국시고시였던 억불숭유 이포손루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고 불교를 국가적으로 숭상하는 것이었다. 윤원형과 그의 악명 높은 아내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윤원형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국정을 농단했으며 정난정은 정경부인의 자코를 받고 내명부의 실세 노릇을 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으며 매관매직, 힘없는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전국의 막대한 농장을 소유했다. 조정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살아있는 권력인 문정왕후의 동생에게 맞서지 못했다. 한편 문정왕후는 사림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 중흥에 온 힘을 쏟았다. 그녀는 요승, 여우승으로 비난받던 허웅당 보우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아 병조판서에 직함을 내리고 봉은사 주지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의 주도 아래 선종과 교종을 부활시켰으며 승려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인 승과선거를 200년 만에 다시 시행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불교에 집착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혹자는 그녀의 깊은 개인적 신앙심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막강한 살림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었다고 분석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의 불교 숭상은 성리학적 질서 위에 세워진 조선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사원과 사간원의 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며 반대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하는 신하들을 파직시키거나 유배 보내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그녀의 치세 동안 한양 도성 안에는 백성들의 원성 소리와 함께 목탁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조선은 잠시 불교의 나라로 돌아간 듯했다. 수렴청정 8년 1553년 명종이 마침내 20살 성인이 되었다. 관례대로라면 문정왕후는 장막 뒤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모든 정사를 맡겨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권력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왕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렴청정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대왕대비로서 조정의 모든 대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명종은 이름뿐인 왕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는 허수아비 군주에 가까웠다.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는 젊은 왕의 영혼을 짓눌렀다. 명종은 어머니를 두려워했고 외숙부 윤원영의 전횡을 알면서도 감히 막을 수 없었다.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전국 각지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도적이 되어 들끓었고 특히 황해도에서는 의적 임꺽적 린주정의 난이 일어나 수년간 조정을 뒤흔들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왕위에 올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한 그녀는 이미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문정왕후의 철권 통치는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녀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
장성할 만큼 긴 시간이었다. 명종은 이제 30대 중반의 원숙한 군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옥좌에 앉아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통치자는 아니었다. 조선의 실질적인 군주는 여전히 대왕 대비 문정왕후였다. 그녀가 거처하는 동쪽 궐은 또 다른 의정부나 다름없었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명종의 삶 전체를 짓눌렀다. 그는 국정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 전 항상 어머니의 심기를 먼저 살폈다. 국정의 중요한 결정, 특히 인사 문제는 모두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명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교서에 옥새를 찍어주는 것뿐이었다. 때로는 자신의 뜻과 정반대되는 결정에도 침묵으로 동의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울분과 깊은 무력감이 강물처럼 쌓여갔다. 그는 나라가 외척의 손에 썩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들의 사치와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다. 관리들은 왕이 아닌 외척에게 줄을 섰고 오직 아첨과 뇌물만이 출세의 길이었다. 임꺽정과 같은 의적이 백성들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럴 힘도 용기도 없었다. 어머니라는 거대하고도 신성한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명종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한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을사사화 때 희생된 선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거나 일양과 같은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여 윤원형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번번이 문정왕후의 섯을 펄은 위세와 윤원영의 노련한 정치 공작 앞에 좌절되었다. 문정왕후에게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배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아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칼을 겨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명종을 불러 혹독하게 질책했고 명종은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다. 모자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문정왕후 역시 늙어가고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녀에게도 세월의 그림자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녀가 가장 걱정한 것은 아들도 나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불교의 운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고 나면 굶주린 늑대 같은 유학자들이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물어뜯고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호스님과 다시 일어선 사찰들의 운명을 염려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교를 지키려 했다.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봉은사를 찾았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회암사에서 열리는 대규모 무차대회 무저다회를 강행했다. 수만 명의 백성과 승려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세와 불심을 과시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1565년 마침내 문정왕후가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20년간 조선을 짓누르던 거대한 그림자가 걷혔다. 명종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 오열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어머니를 잃은 지극한 슬픔과 함께 길고 길었던 억압의 세월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복잡 미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하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살림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사원 이하 모든 관료들이 한 목소리로 문정왕후의 실정과 외척의 죄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문정왕후의 칼이자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윤원형이었다. 명종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자신을 억눌렀던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 사람의 군주로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사림의 탄핵을 받아들여 요승으로 지목된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가 사사했으며
마침내 자신의 외숙부 윤원영에게 칼을 겨누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모든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인 강은 으로 유배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윤원영 부부의 최후는 비참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비난과 멸시 속에서 살다가 결국 함께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정왕후가 피로 쌓아 올린 권력의 성은 그녀가 죽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불교 역시 다시 억압과 핍박의 길을 걸어야 했다. 명종은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와 외척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살림을 등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오랜 세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겪었던 마음고생과 스트레스가 그의 몸을 갉아먹은 탓일까? 그는 어머니가 죽은 지 불과 2년 만인 1567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그 그림자를 걷어냈을 때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군주였다. 문정왕후. 그녀의 20년 통치는 조선 역사에 깊고 짙은 그림자를 남겼다. 어떤 이는 그녀를 여걸 뉴제다 이라 부른다.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호령했으며 자신의 신념 불교를 끝까지 밀어붙인 강인한 여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어린 명종의 왕위는 위태로웠을 것이며 조선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녀를 악녀, 어근, 나라를 망친 외척의 수장이라고 비판한다. 아들의 왕위를 위해 피해 숙청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동생 윤원영의 부정부패를 비호하여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권력욕이 결국 아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나라를 병들게 한 원흉이라는 평가다. 역걸인가 악녀인가? 이분법적인 평가로 그녀의 삶을 재단하기는 어렵다. 그녀의 삶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서사시와도 같다. 그녀는 분명 비범한 여인이었다. 20해의 기다림을 견뎌낼 줄 아는 인내심,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반대 세력을 단칼에 제압하는 결단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고 싶다는 모성애로 정치를 시작했을 것이다. 처음 그녀가 칼을 든 이유는 연약한 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그녀는 길을 잃었다. 아들을 위한 정치는 점차 자신과 자기 가문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었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잡았던 칼은 어느새 무고한 피를 탐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아들 명종의 삶에 드리워져 있다. 그녀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에게서 왕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빼앗았다. 그녀의 과도한 사랑과 집착은 아들에게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감옥이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사랑이 어떻게 왜곡되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언이기도 하다. 문정왕후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위대한 지도자와 잔혹한 독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의를 위한 희생과 권력욕을 위한 살인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 인간의 신념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가? 그녀의 삶은 옳고 그름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그 그림자 속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